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부모님, 남편, 그리고 40년 전 여름날 모든 상실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디선가 저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끝나지 않는 의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의문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새벽 전화벨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있었습니다. 정숙 어머니, 낯선 남자의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라고 합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40년 전 어머님이 잃어버리신 아이 저는 민재입니다. 수화기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민재. 그 이름. 40년 동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밤마다 가슴속으로만 불렀던 그 이름. 거짓말이겠지.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거짓말이길 바랐을까요? 40년을 기다렸으면서 왜 진짜이길 두려워했을까요? 만약 진짜라면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만약 가짜라면 이 희망마저 빼앗긴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머니 혹시 파란 무늬 보자기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장가 파란 보자기 위에서 우리 아기 잠이 들고 그 노래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장가, 그 보자기, 오직 제 민재만 알 수 있는 것들. 내일 찾아뵐 수 있을까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옷장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못한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민재의 보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만약 그 남자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안 돼. 이건 함정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다른 것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진짜라면? 창밖으로 새벽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 아침처럼. 그날도 이렇게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올 생각으로 민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에게 사탕을 사달라는 아이의 모습이 선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소음 속에서 군중 사이에서 그 작은 손이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단 1초. 아이스크림 장수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 1초 사이에 민재는 사라졌습니다. 1년을 찾았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저는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민재가 집을 찾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받아들입시다. 15년쯤 지났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 다물어요. 우리 아들은 살아있어요. 어딘가에 살아있다고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도 포기했다는 것을. 20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30년째 되던 해 저는 더 이상 민재를 찾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방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파란 무늬 보자기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상자에 넣어 옷장 위에 올려놓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열지 말자고.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4살입니다.
하지만 민재의 얼굴만은 또렷합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자주 웃던 입. 그리고 지금 누군가 전화를 걸어 자신이 민재라고 말했습니다. 믿어야 할까요?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이 모습으로 민재를 만난다고요? 만약 진짜라면 민재는 저를 알아볼까요? 희망을 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하게. 만약에 진짜라면?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은 다시 한번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민재가 진짜든 가짜든, 진실이 저를 구원하든 무너뜨리든, 이제 저는 피할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도망쳤던 그 질문과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제 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남자는 정말 제 아들입니까?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전자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40년 만에 또다시 아들을 잃게 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 합니다. 아침이 되자 온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박 형사님이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10년 전에 퇴직하셨지만 여전히 이 동네 일이라면 뭐든 꿰고 계신 분입니다. 특히 40년 전 민재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정숙 씨, 들었네. 그 사람 먼저 확인해야 하네. 형사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직업적 예민함이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겠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는 것들,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해. 형사님의 말에 저는 천천히 옷장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상자. 40년 동안 열지 못했던 상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상자를 내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형사님이 상자를 내려주었고 저는 오랜만에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란 무늬 보자기. 그것을 꺼내 펼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재가 잠들 때마다 꼭 껴안고 있던 보자기. 부드러운 면 소재에 작은 파란색들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빛이 바래고 낡았지만 그때 그 촉감은 여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 형사님의 목소리도 약간 떨렸습니다. 그분도 그날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미친 듯이 민재를 찾아 헤매던 저를, 이 보자기를 들고 온 동네를 뒤지던 저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민재의 마지막 흔적이었으니까요. 보자기를 만지작거리다가 저는 작은 금속 단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모서리에 꿰매져 있던 작은 단추. 민재가 보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떨어지지 않게 단추로 고정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 단추마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녀 수지가 왔습니다.
22살 대학생인 수지는 요즘 젊은이답게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SNS에 벌써 기사 나왔어요. 수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실종아동 40년 만에 등장. 기적의 재회 예고 이렇게 떴어요. 댓글도 엄청 많고요. 그래 그런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민재인가 아닌가.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입양 기록이나 병원 기록이나 그런 것들이요. 수지의 제안에 형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건 빠르지. 나도 옛날 파일들 뒤져볼게. 40년 전 기록이 어딘가 남아있을 거네. 그렇게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매체의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대는 희망과 두려움. 저녁 무렵 그 남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찾아뵐까요? 현우. 그가 자신의 이름이라고 한 이름입니다. 민재가 아니라 현우. 42년 동안 현우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세요.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보자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파란색의 민재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자주 웃던 입.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닫아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상처는 아물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겉만 아문 척했을 뿐 안쪽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가슴에 안고 오래전 민재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흥얼거렸습니다. 파란 보자기 위에서 우리 아기 잠이 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4년 동안 흘린 눈물 중에서 그날 밤의 눈물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일상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저는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구원할지 아니면 완전히 무너뜨릴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끝을 봐야 한다는 것. 다음 날 오후 현우가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 보통 키에 약간 마른 체격.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처음 보면서도 오래 알던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머니,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형사님과 수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제회인지 신문인지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이 소리를 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차를 받아 들었고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당신이 민재라고 생각하게 됐는지. 형사님이 먼저 물었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가장 오래된 기억은 어느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이에요. 절 키운 분은 박씨 성을 가진 노부부였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항상 말씀하셨죠.
내가 그분들의 진짜 자식이 아니라고. 현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10살쯤 됐을 때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나를 40년 전 시장에서 발견했다고. 길 잃은 아이였다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말렸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런 일이 흔했나 봐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장. 40년 전. 길 잃은 아이. 그 후로 저는 제 진짜 어머니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단서가 없었어요.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었고 제 이름조차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박씨 할머니는 저를 현우라고 불렀지만 그게 원래 제 이름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았나요? 현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여기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흐릿하지만 해독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악보 비슷한 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노래요. 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이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적어 두셨대요. 저는 그 악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파란 보자기 위에서 우리 아기 잠이 들고 현우가 조심스럽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확한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꿈을 꾸고 엄마 품에 스르르. 마지막 구절. 그 구절은 제가 민재에게만 불러준 부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자장가였지만 마지막 구절은 제가 만들어서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 어떻게? 저는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그가 오른손 손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선 모양의 흉터.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3살 때 부엌문에 손을 찧었던 일. 날카로운 모서리에 베어서 피가 많이 났던 일. 병원에 가서 꿰맸던 일. 문에 베었죠. 제 입에서 나온 대답에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박씨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이 흉터가 있었다고. 그리고 이게 문에 베인 상처 같다고.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수지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자장가도 맞고 흉터도 맞고 시기도 맞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민재일까요? 형사님이 침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DNA 검사부터 하세.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네.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원합니다. 확실히 하고 싶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병원에 갔습니다. 간단한 검사였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저는 그 일주일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만약 제가 정말 민재라면 저를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석양빛 속에서 그의 옆모습이 누군가를 닮아 보였습니다. 제 남편을.
민재의 아버지를. 만약 당신이 민재라면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제 아들이에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만약 그가 민재가 아니라면 저는 또다시 아들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보자기를 꺼내 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현우는 보자기를 보더니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가 보자기를 만지는 순간 무언가 스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촉감 어디선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이, 그 떨림이 저에게는 하나의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진실을 알기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은 너무 길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수지는 거의 매일 집에 와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검색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역시 다릅니다. 컴퓨터 몇 번 두드리면 온갖 정보가 나오니까요. 할머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수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현우 아저씨 이름으로 검색하면 출생 기록이 아예 없어요. 보통은 뭔가 흔적이라도 있는데 아예 공백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니? 신원이 애매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입양 관련 기록은 하나 나왔어요. 40년 전쯤에 한 시골 마을에서 아동 입양 신고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서류가 불완전하고 정보가 엉켜 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그게 민재일 수도 있다는 거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더 조사해봐야 해요. 그날 오후 형사님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김 간호사님을 데려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정숙 씨, 이분이 40년 전에 이 동네 병원에서 일하셨대요. 김 간호사님은 조심스럽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40년 전 여름 시장 근처에서 실종 아동 사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요. 그때 병원에 한 노부부가 왔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손에 상처가 있어서 치료받으러 왔다고 했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상처요? 네. 오른손 손등에 베인 상처였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꿰매야 할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노부부는 그 아이가 자기들 손자라고 했는데 서류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보험증도 출생증명서도. 김 간호사님은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기록이에요. 제가 몰래 가져온 건 아니고 병원이 폐쇄되면서 버려질 뻔한 걸 건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손으로 쓴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환자명 미상, 나이 3세 추정, 보호자 박, 증상 우측 수부 열상.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3살 오른손 베인 상처.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 간호사님이 파일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찢겨나간 것처럼. 원래 여기 추가 기록이 있었어요. 아이의 특이사항 같은 거요. 근데 누군가 이 부분을 뜯어냈어요. 제가 파일을 찾았을 때 이미 이 상태였죠. 형사님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 것 같소?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 병원 이사장이었던 이태성 씨가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자주 기록을 확인하러 오셨거든요. 이태성.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태성은 우리 동네의 유지였습니다. 병원과 부동산을 운영하던 부유한 사람. 제 남편과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태성이라니. 형사님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이 사건에 관여했을까?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당시에 좀 이상했어요.
병원 직원들한테 이 건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수지와 함께 옛날 사진첩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들. 거기서 이태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태성이구나. 수지가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게요. 뭔가 단서가 있을 거예요. 이틀 후 형사님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숙 씨, 옛날 사건 파일을 찾았네. 그런데 일부가 누락되어 있어. 누락이요? 민재 실종 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 부분이 몽땅 사라졌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간 것 같아. 그리고 이상한 건 그 시기에 이태성이 경찰서에 큰 기부를 했다는 기록이 있더군.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태성이 왜 민재 사건을 은폐하려 했을까요? 그와 제 남편은 무슨 관계였을까요? 혹시 우리 남편이 뭔가 알고 있었을까요? 제 질문에 형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네. 이태성과 당신 남편은 친분이 있었으니까. 혹시 남편분이 남긴 물건 중에 뭔가 없겠소? 저는 남편의 서재를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정리하지 못한 그곳. 어쩌면 거기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수지와 함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책들, 서류들, 오래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수지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인된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에게. 내가 죽은 후에 열어볼 것.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지금 열어야 할까요? DNA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할머니, 열어봐야 해요. 여기 답이 있을지도 몰라요. 수지의 말에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오. 당신에게 평생 숨긴 것이 있어. 민재에 관한 것이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정숙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예정보다 이틀이나 빨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비밀과 DNA 결과.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민재를 잃던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그날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그럴까요? 진실이 너무 아프다면 저는 견딜 수 있을까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게 느껴졌습니다. 수지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형사님도 함께였고 현우도 먼저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담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숙님과 현우님의 DNA를 분석한 결과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연겁처럼 길었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모자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무너진 건 제 안에 무언가였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희망, 지난 며칠 동안 다시 불붙은 기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럴 리가.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확실합니까? 다시 검사할 수는 없습니까? 형사님이 물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번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정말 확신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자장가도 흉터도 모든 게 맞았는데 왜 이럴 수가. 저는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속인 걸까요? 40년의 상처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 걸까요? 당신은 누구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한 거요? 자장가는 어떻게 알았소? 흉터는? 어머니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시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남 앞에서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 아들이 아니오. DNA가 증명했소. 이제 그만 가시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현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지가 저를 따라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희망도 기대도 그 모든 것이. 그날 오후 동네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기꾼이었대. 불쌍한 할머니를 속였대. 저는 커튼을 치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형사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아직 포기하면 안 되네. 무슨 말씀이세요? DNA가 안 맞는다잖아요. 그래, 안 맞아.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네. 형사님은 자료를 펼쳐 놓았습니다. 현우가 알고 있던 자장가 말일세. 나도 확인해봤네. 그 자장가의 마지막 구절, 달빛 아래 꿈을 꾸고 엄마 품에 스르르라는 부분 말이야. 이건 정말 당신 가족만 알 수 있는 부분이 맞네. 그럼 어떻게 그가 알았겠어요?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그게 문제네. 누가 가르쳐 줬을까? 당신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네. 이 자장가를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형사님이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작은 금속 단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현우가 가지고 있던 단추일세. 수지가 확인했는데 당신이 가진 보자기의 단추와 똑같더군. 같은 재질, 같은 무늬, 심지어 같은 제조 시기. 저는 단추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우연이겠죠. 40년 전 단추가 우연히 똑같을 수 있을까? 그것도 특수 제작된 단추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DNA는 안 맞는데 다른 증거들은 맞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형사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네. DNA 검사 정말 제대로 된 걸까? 의사가 2번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래, 의사는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샘플은 누가 채취했고 누가 관리했을까? 혹시 도중에 바뀐 건 아닐까?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누가 그런 짓을. 이태성 말일세. 40년 전에도 뭔가를 숨겼던 그 사람. 그가 남긴 비밀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네.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도 누군가를 움직이고 있을지도.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읽다만 그 편지. 민재에 관한 것이오.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 민재를 잃은 그날 나는 선택을 해야 했소. 당신과 민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소. 이태성이 도와주었소. 하지만 그 대가는 편지는 거기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무슨 선택이었을까요? 무슨 대가였을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집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일까요? DNA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도 때로는 숨겨질 수 있습니다. 현우는 정말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DNA 결과를, 그리고 지난 40년을. 비가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현우가 사라졌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가 묵던 여관 주인은 그가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할머니, 이거 현우 아저씨가 남기고 간 거래요. 수지가 작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여관 주인이 전해달라고 했다면서요. 상자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안에는 파란 무늬의 작은 헝겊 조각이 있었습니다. 제 보자기와 똑같은 무늬. 그리고 쪽지 한 장. 어머니, 제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압니다. DNA가 증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기억만은 진짜입니다. 이 헝겊 조각은 제가 가장 오래 간직한 물건입니다. 박씨 할머니가 저를 발견했을 때 제가 쥐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그 헝겊 조각을 손에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정말 제 보자기의 일부일까요? 아니면 정교한 위조품일까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수지가 저를 안아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그날 밤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형사님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태성의 집을 조사했네. 그 집이 이제 팔리게 되어서 유품을 정리하는 중이었는데. 형사님은 낡은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발견했네. 숨겨진 서류더군.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40년 전 민재 실종 사건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격자 진술 부분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춘식 이계. 현우를 키운 노인의 이름일세. 그가 민재를 발견했다는 진술이 여기 있네. 하지만 이 진술은 공식 기록에서 사라졌어. 누군가 빼돌렸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요? 왜 이태성이 이걸 숨긴 거죠? 그건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더 이상한 게 있네. 형사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태성이 남긴 수첩일세. 여기 메모가 있네. 정철 당신 남편과 합의. 아이는 숨긴다. 채무자들로부터 보호. 기록 삭제 완료.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채무자라니 우리 남편이 빚이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네. 하지만 당신 남편이 민재를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네. 이태성과 함께.
말도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들을 숨길 리가 없어요. 우리는 민재를 찾으려고 미처 헤맸다고요. 당신은 그랬겠지. 하지만 남편은 다른 생각이었을 수 있네. 어쩌면 당신을 보호하려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온화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그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김 간호사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정숙 씨,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40년 전 그날 저는 무서웠어요. 병원에 누군가 왔어요.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간호 기록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누가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태성 씨의 지시로 온 사람들 같았어요. 그들이 DNA 샘플도 가져갔어요. 그때는 DNA 검사가 흔하지 않을 때라 샘플을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40년 전부터 이미 조작이 시작된 거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김 간호사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와 형사님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더 이상 파면 안 돼요. 수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하네. 정숙 씨를 위해서라도.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으셨어요. 더 이상은. 그래서 포기하자는 건가? 현우가 정말 민재일 수도 있는데 DNA가 안 맞잖아요. 그 DNA가 조작됐을 수도 있다고.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지쳤어요. 40년도 모자라서 이제 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할머니, 수지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현우가 민재든 아니든 이제 상관없어요. DNA가 안 맞다면 그게 답이에요. 저는 더 이상 희망을 품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 민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저는 나쁜 어머니였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으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으니까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함께 젖어들었습니다. 현우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는 정말 거짓말쟁이였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진실을 찾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이 왔지만 저는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형사님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 이태성 집에서 또 뭔가 발견했네. 형사님의 손에는 봉인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태성이 남긴 유언장을 정리하던 변호사가 이걸 발견했네. 정숙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인을 뜯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이태성의 글씨였습니다. 정숙 씨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를 이제 고백합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실만은 전해야겠습니다. 40년 전 당신의 남편 정철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불법 채권업자들에게 큰 빚을 졌고 그들은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철 씨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당신과 민재 모두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재를 일시적으로 숨기기로 한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시장에서의 실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춘식이라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민재를 맡겼습니다. 당신이 알게 되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정철 씨는 당신에게도 비밀로 했습니다. 계획은 1년만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빚을 갚고 위험을 제거한 후 민재를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꼬였습니다. 정철 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박춘식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민재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죄책감에 저는 모든 기록을 없앴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남편을 원망하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DNA 검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제 사람을 시켜 샘플을 바꾸도록 한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증오하게 될까봐. 그리고 제 죄가 드러날까봐. 용서해 주십시오. 현우는 민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DNA 샘플은 제 금고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번호는 당신 남편의 생일입니다. 제발 진실을 확인하십시오. 부디 용서를 마이너스 이태성. 편지를 읽는 내내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였다고요? 민재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요? 그것도 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럴 수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할머니, 금고를 찾아야 해요. 수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재를 잃고 미쳐 날뛰던 저를 안아주던 그 사람. 그 사람도 고통스러웠겠지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그 사람도. 정숙 씨, 정신 차리시게. 금고를 찾아야 하네. 형사님의 목소리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태성 집으로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우리는 서둘러 이태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비어있는 저택. 변호사의 안내로 서재로 갔습니다. 벽 뒤편에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번호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생일을 눌렀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봉인된 용기가 있었습니다. DNA 샘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들. 이게 진짜 샘플인가요? 형사님이 용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병원으로 가야겠네. 지금 당장.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의사는 금고에서 나온 샘플과 제 샘플을 비교 검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틀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틀. 또다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수지에게 물었습니다. 현우를 찾을 수 있을까? 제가 찾아볼게요. 할머니, 수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여기저기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를 찾는다고.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찢어진 그 편지. 이제 이태성의 편지로 빈칸이 채워졌습니다. 정숙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미안하오. 당신에게 평생 숨긴 것이 있어. 민재에 관한 것이오.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 민재를 잃은 그날 나는 선택을 해야 했소. 당신과 민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소. 이태성이 도와주었소. 하지만 그 대가는 당신의 눈물이었소. 당신의 고통이었소. 그것이 내가 평생 짊어진 죄요. 용서해 주시오. 민재는 살아있소. 언젠가 돌아올 것이오. 그때 내가 없더라도 부디 그 아이를 안아주시오. 마이너스 정철.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이해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당신도 고통스러웠겠지요. 혼자서 그 비밀을 짊어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현우 아저씨 찾았어요. 어디에? 이 동네에 있대요. 떠나지 못하고 근처 여관에 있었대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1시간 후 현우가 왔습니다. 그는 야윈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걸 읽어보세요. 저는 이태성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아직 몰라요. DNA 재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해요. 이틀 후면 알게 될 거예요. 현우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타나서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은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날 밤 저희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틀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숙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에 오실 수 있으세요?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현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괜찮아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이미 당신은 제게 많은 것을 돌려주었어요. 진실을. 병원 상담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금고에서 발견된 샘플과 정숙님의 DNA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일치합니다.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샘플과 현우님의 DNA도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우님은 정숙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 검사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샘플이 바뀌었던 거죠. 이번에는 원본 샘플로 검사했고 결과는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귓가에서 맴도는 건 단 하나의 문장뿐이었습니다. 현우는 민재입니다. 민재야. 제 입에서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아들에게 그 이름을 불렸습니다. 엄마, 현우가 아닌 민재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실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집에 가자. 우리 집에. 네, 엄마. 집으로 돌아오니 수지와 형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순간 수지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수지가 민재를 안았습니다. 형사님도 다가와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네, 젊은이. 정말 고생했어.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민재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40년 전 기억 속의 음식. 놀랍게도 민재는 그 음식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냄새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아요. 어릴 때 내가 제일 좋아하던 거야. 계란찜이랑 시금치 나물. 맞아요. 박씨 할머니가 이거 비슷한 걸 해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대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좋아하냐고 물으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재의 40년, 제 40년.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만난 두 개의 시간. 박준식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을 주셨어요. 제 진짜 엄마를 찾으라고 하셨고요. 고마운 분들이시네. 언젠가 무덤이라도 찾아뵙고 싶구나. 네, 엄마. 함께 가요. 엄마.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행복한 결말은 아니라는 것을. 40년의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민재는 이미 40대 중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놓친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 모든 순간들. 첫걸음, 첫말, 학교 입학, 졸업, 첫사랑. 저는 그 어떤 것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버려졌다는 상실감, 40년 동안 품었던 의문들. 엄마, 밤이 깊었을 때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제가 정말 엄마의 아들인지 이게 꿈은 아닌지. 나도 그래.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게 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있잖니.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는 벽을. 처음에는 화가 났어. 왜 말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속였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 그 사람도 선택을 한 거야. 우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 완벽하지 않았고 결과도 끔찍했지만 그 마음만은 진짜였어. 아버지도 고통스러우셨겠네요. 그래. 혼자서 그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을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 우리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민재와 함께. 여보, 민재를 데려왔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지키려 했던 아이. 당신이 평생 그리워한 아이. 이제 돌아왔어요. 민재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히 쉬세요. 저희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고생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물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글쎄, 그냥 함께 사는 거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밤 저는 파란 무늬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민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내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거야. 민재는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상해요. 이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안심이 되는 느낌? 그래. 내가 이걸 안고 잠들곤 했어. 그래서 내가 자장가를 불러줬지. 민재는 제 아들입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많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함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햇살. 민재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그래, 지금 간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74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향하며 되찾은 이름, 민재, 그리고 남은 것들, 사랑, 시간, 함께할 날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서사였습니다.